네, 감사합니다. 너무 시스템이 좋아서 소리가 괜찮으신가요? 예, 저는 정형외과 의사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들보다는 좀 나이 드신 교수님들의 정형외과 선생님들을 되게 많이 가르쳤었습니다. 제가 저는 오늘도 저한테 와달라고 했을 때 제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가치 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병원에서 응급의학과에 신세를 너무 많이 지고 있어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이 선생님들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와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제가 이 시간 강의 전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몰입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큰 영역인데 제가 제 원래 전공은 소아정형외과랑 중증외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증외상 환자도 좀 많은데 중증외상이나 소아도 굉장히 프린시플이 되게 중요한데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사실은 크게는 큰 덩어리로 치면 이제 그런 어떤 총론적인 거랑 상지가 있고요. 또 하지 같은 게 있고 뭐 질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제가 다른 부분 오늘 이제 저를 초청해 주신 강보승 이사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걸 열심히 전달해 선생님들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졸린 시간이라서 제가 이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시원해 보여야지 선생님들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외투를 벗고 하겠습니다. 예, 네, 외투 벗고. 저기 이 무대 연단에 올라오셔서 네네. 강의를 하시면 조금 더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6회 영상 그 연수 강좌 이렇게 하시는 거를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하고요. 저는 저희 나라 의료계가 또는 저희가 치료한 환자가 세계에서 제일 치료를 잘 받는 나라가 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 나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우수하신 분이 의대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걸 거의 대부분 이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애기 같아서 이런 캐릭터 같은 애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꽃 좋아하고요. 오늘 발표의 중점은 이렇습니다. 국내 소송, 응급의학과든 정형외과든 소송에 휘말렸던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호자랑 상대할 때 상대하는 방법이나 문제가 되는 것들, 그리고 저희 응급실에서 사실 실수하고 저희들이 해결했던 것들, 그리고 신체 검진할 때 이제 체크업 해야 될 것들, 선생님들이 좀 알으면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시던스는 뭐 몸 전체를 놓고 볼 수도 있고요. 상지만 놓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이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디살 레디우스 프랙처라든지 엘보 에리어 프랙처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쭉 듣고 나시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편안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먼저 손상 환자 임상적 검진이나 방사선 원칙에 대해서 젊은 의사 선생님들은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시피에이션이라고 해서 고라가 되는 순서가 있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몇 개,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상부골절이라고 해서 어라운드 엘보 프랙처 중에서 제일 많은 거거든요. 과상부골절, 그리고 트랜스 에피엘 세퍼레이션 이런 것도 설명드릴 거고요. 이 하얀색으로 한 것이 이제 소송 같은 데 휘말렸던 건데 레터럴 콘다일 프랙처 진단을 못한 경우가 저희 병원에 있었고요. 메디얼 에피콘다일 프랙처랑 주관절 탈구에 대해서도 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라디알 헤드 디스로케이션, 이게 이제 최근에 저희 병원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저희 병원 같이 유능하신 응급의학과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능한 레지던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라디알 헤드 디스로케이션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형외과 영역에서 걸리고 있는 소송 중에 탑 10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레디우스 프랙처는 빈도는 높지만 아주 세켈레를 많이 만들지는 않아서 소송까지는 안 가지만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마이너하지만 올레크라노 프랙처, 그 다음에 레디우스 샤프트 프랙처라든지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꽃을 넣은 이유는 제가 꽃사진 이렇게 찍는 걸 좋아해서 넣습니다. 임상적 검진이랑 영상 촬영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상 환자를 임상적 검진,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할 때 선생님들한테 뭐가 중요할까요? 거꾸로 여쭤봤더니 임상적 검진 중에서 포인트를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도 넣었는데요. 임상적 검진을 할 때는 아이들은 대부분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원위부에서 근위부로 하라고는 돼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손가락을 몇 가지 테스트해 보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상지 골절 때 상지에 너브 펄스가 같이 오는지 서큘레이션이 괜찮은지 체크하는 거는 아주 기본인데 정형외과 의사들이 놓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디얼 러브가 펄스가 오면 학생 때 리스트 드롭이 온다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이 라디얼 러브 펄시, 휴메르 샤프트 프랙처 때 그렇고요. 라디얼 러브가 익센서 카피 라디얼리스 브레비스 또는 익센서 카피 라디얼리스 롱구스라는 익센서 리스트 익센서의 분포를 한 이하 부분에서 프랙처가 되면 리스트가 이렇게 도지 프랙션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도지 프랙션을 하는 거는 라디얼 러브 체크업이 아니고요. 덤업 하거나 MP업이라고 그럽니다. 손 너클 있는 데를 피는 게 가능한지를 체크하는 게 라디얼 러브 펄스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러브 펄스는 애기들한테 가위바위보 하자 그럽니다. 그리고 주먹조 뭐라 그러는데 미디안 러브 펄스가 있으면 프렉서 폴리시스 롱구스, 프렉서 디스트롬 프로푼두스가 펄스가 옵니다. 그래서 주먹지라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자. 그리고 너 주먹 져야 되고 그럼 주먹을 못 칩니다. 이렇게 가위를 합니다. 가위를. 왜냐하면 이거랑 이거랑 프랙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위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인터오시어스 너브 또는 미디안 너브, 로우 미디안 너브라고 하는 게 정중신경이고요. 마지막으로 척골신경 펄스에 오는 거는 손가락을 이렇게 쫙 펼쳐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언어 너브 체크업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기들한테 다양한 동작이 있지만 그 세 가지는 기억하시면 신경을 체크업하는데 이런 신경 손상이 있다는 거를 처음에 인지하고 의무 기록에 남기면 여러분과 병원이 굉장히 많이 보호가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놓쳤다가 생기면 이게 언제 생긴 건지에 대한 디베이트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아기들은 어른보다 통증에 예민하지만 C 파이버 같은 통증 신경 파이버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팠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멀쩡해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일단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는 것 자체를 엑스레이가 아무리 정상이어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믿으면 좋냐 하면 그냥 단순한 타박상이나 염자면 나중에 스프린트 풀어줘도 되지만 골절인데 스프린트를 안 해주고 집에 보냈다가 나중에 골절인 걸 알게 되면 응급실에 가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가서 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새 엄마들은 애를 하나 둘 뿐이 안 낳기 때문에 애를 굉장히 귀하게 기릅니다. 그래서 애가 통증을 호소하면 무조건 믿고 방사선 촬영 전에 돼도 되고 후에 돼도 되는데 전에 스프린트를 안 되고 찍으면 훨씬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애가 아프다 그러면 집에 보내셔도 되는데 저희 응급실에서도 정형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콜을 안 받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보시고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저희 정형외과 교실의 팔리시가 뭐냐 하면 응급실 선생님이 놓쳐도 뭐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의 신뢰관계가 있고 그분들을 믿어야지 실제로 환자한테 좋은 퀄리티의 진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형외과 의사 내려올 때까지 그 보호자랑 애를 기다리게 하면 사실은 그 아이와 부모는 뭐 하염없이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게 되는데 응급의학과 선생님 보시고 그걸 결정을 해주면 걔는 빨리 엑스레이 봤더니 실금만 갔으니까 스프린트 되고 집에 가시고 이틀 있다 조재호 선생님 외래로 오십시오. 그리고 보내면 걔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진료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대신 엑스레이가 정상이어도 스프린트나 붕대는 감고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손상 환자 임상적 검진에서 단순 엑스레이를 보통 찍으시는데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AP 레터럴을 찍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시면 사실 응급의학과에서는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그렇지 산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돈 벌 일이 많습니다. 그게 돈 버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AP 레터럴만 찍고 보내는 병원도 되게 많은데요. 사실 애들은 성장기는 무조건 건축을 같이 찍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아무도 삭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스 오블릭을 찍어도 삭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만큼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도 있겠지만 초음파 진짜 열심히 배우십시오. 정형외과도 점점 초음파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 교수님 이제 강의하는 거로 제가 보니까 있던데 초음파 공부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취직을 하던 또는 심지어 예전에 오산의 모 병원을 응급의학과 교수님 병원을 차리셨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응급실에서 사실 고급 진료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 레터럴만 찍는다는 거에 이제 갇혀 지내지 마십시오. 그 아픈 부위만 또 AP 레터럴만 찍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반대쪽, 건강한 쪽을 찍어야 되고요.
보스 오블릭이라는 걸 찍었을 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젊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강의 드릴 때 꼭 드리는 건데, 정형외과, 특히 소아정형외과 18살 이하 아이들을 볼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law of two라 그럽니다. two는 알죠? 영어로 2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거를 룰이라고 안 하고 law라 그럽니다.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법이다. 이거를 안 지켰을 때는 소송이 걸렸을 때 그 병원이 위크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이 law of two를 이해하시면,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 놓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병원은 정상적인 이벨리에이션을 했는데도 놓친 거다. 용서가 되는데 이벨리에이션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지금 졸리시겠지만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투 뷰를 꼭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P만 급할 때는 우리 트라우마 센터에 오시면 AP만 찍거든요. 그럼 환자 돌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때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투 뷰 이상을 찍으라 그러고요. 심지어 포 뷰도 찍습니다. 그러니까 AP, 레터럴, 인터널 오블릭 뷰, 익스터널 오블릭 뷰, 그러니까 보스 오블릭이죠. 그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진단을 놓치지 않는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 병원 케이스로. 언화가 부러졌는데 언화 부러진 건 별거 아닌데 라디알 헤드가 빠진 걸 놓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부러진 뼈의 위아래 관절의 조직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심지어 정형외과 전문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부러졌다 그러면 부러진 거에 위아래 두 군데 관절이죠. 위아래 관절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로우는 two limbs, 양쪽을 찍어라. 건강한 쪽도 찍어라. 왜 그런지 오늘 이제 강의 드시면 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오시피케이션 센터도 일일이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쪽을 레퍼런스로 해서 미러 이미지를 하면 반대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거를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한테도 그런 테스트를 해보면 한쪽 엑스레이만 보여주면 진단을 못하는데 반대쪽까지 같이 보여주면 이게 뭐가 이상하구나. 이게 대칭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 림을 찍으라는 게 law of two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애기들 뼈 부러져서 오거나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힙이 아프면 반대쪽 힙도 같이, 무릎이 아프면 반대쪽 무릎도 같이, 팔꿈치가 아프면 반대쪽 팔꿈치도 같이 찍으셔야 됩니다. 그게 룰이 아니라 law입니다. law,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면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투 포지션 이상이 보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것도 law of two라 그러는데 응급실 선생님이 보시고 놓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외래 봤을 때 제가 놓치면 안 되죠. 근데 두 명이 같이 보면 잘 안 놓칩니다. 거의 99%는 응급실 선생님이 봐도 대부분 맞습니다. 근데 한두 명 놓쳤다고 저희가 응급의학과 선생님한테 화를 낼까요? 예, 그러면 맨날 쿨하면 우리 레지던트들 꾸벅꾸벅 졸면서 30분 있다 내려가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게 좋은 진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놓칠 수도 있지만 이게 뒤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응급실에서 정형외과 외래를 팔로우 해줄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빠른 외래 예약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주 있다 정형외과 외래 가보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것만 해줘도 선생님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학회에서 그 법률에 대한 그 심포지움을 했는데 응급실에서의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잘 어큐트 매니지먼트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 보낼 때 외래 예약만 빨리 해주면 다 그 선생님 책임으로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래 예약을 뭐 2주 있다 해주거나 응급실에 집에 보낼 때 별거 아니에요. 병원 안 오셔도 돼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 돼요? 선생님들 책임이 됩니다. 별거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투 피지션이 보게 하려면 누구를 한 명 걸고 넘어져야 돼요. 이게 아이를 위해서 의사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로우입니다. 자, 실제를 보겠습니다. 저희 응급실에서 TV와 엑스레이를 LP를 찍었더니 이 골절이 있는 점인지 헷갈립니다. 근데 레터럴 찍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사형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엘보로 찍었더니 애들이 놓쳤습니다. 저희도 놓치고 AP 레터럴에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오블릭 뷰 찍으니까 이게 골절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스듬히 골절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저쪽에서 보면 보이는데 정면에서 찍어도 뼈가 겹쳐 보이고요. 측면에서 찍어도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보스 오블릭 찍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의료보험공단도 이런 것들 삭감을 아이들한테는 절대 안 시킵니다. 그리고 로우 오브 투 중에 반대쪽을 찍어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자, 이쪽 엑스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정형외과 레지던트들한테 보여줘도 이거 이상하냐 그러면 뭐 보냐면 이 뼈 보고요.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있네. 라디알 헤드가 아직 오시피케이션 안 됐지만 있네. 언화가 있네. 근데 요거를 빼먹습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에피콘다일이라고 해서
요거랑 요게 생기는 시기가 한 5살 정도인데 오늘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건데 이거를 응급실에서 멀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붕대도 안 감고 보냈어요. 그랬다가 제 외래에 와서 발견하고 다시 수술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응급의학과 선생님 잘한 건 뭐냐? 못한 거는 스프린트를 안 대고 보냈다는 거고요. 잘한 거는 빨리 예약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한테 이거는 전문가가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 사진을 찍어서 처음부터 반대쪽 사진 찍어서 여기를 보면 요게 원래 동그란 게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얘는 이쪽에 떨어져 나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을 찍어서 비교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되게 좋습니다. 로우 오브 투 중에 또 하나 이제 건축을 찍어야 되는 건데 이거 엑스레이 그냥 보면 제가 봐도 이거 정상입니다. 이거 뭐 정상인데 애가 아프다 그럽니다.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프냐? 그럼 왼쪽이 아프다 그러면 왼쪽을 뚫어지게 봅니다. 근데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레터럴을 봤더니 여기에 프래그먼트, PCL 어벌전 프랙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반대쪽을 찍으면 여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이게 비정상적인 걸 수 있겠구나.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까지 복잡한 엑스레이 판독 잘 못하겠다. 그래도 이 아이는 이렇게 어벌전돼서 이만큼 떨어져 나오면 이건 수술해줘야 되거든요. 붙여줘야 돼요. 금방 가고 한 2, 3mm 어긋난 건 수술 안 해도 되지만 저런 거 수술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를 아프다고 하는 쪽 다리에 스프린트만 돼서 보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애가 아프다 그러면 믿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반대쪽이랑 비교해서 엑스레이 양쪽 찍으면 뭐 몇 푼 안 하지만 병원의 수입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양쪽을 다 찍으라고 돼 있는데도 한쪽만 굳이 찍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만 보고 이게 뭐지?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이것만 찍어놓으면 이 조그만 쪼가리 같은 거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서 로우 오브 투 중에 하나는 건축을 같이 찍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희 병원은 실제로 소송까지는 안 갔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돈까지 물어주고 이런 경우이고요. 금년에도 또 하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렇습니다.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포어암은 레터럴에서 찍으면 이게 이렇게 스트레이트 해야 됩니다. 어나보니. 근데 어나보니 이렇게 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어나보우 사인이라고 그럽니다. 척골이 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측면에서는. 얘는 척골이라는 건 우리나라 자처럼 뒷면은 그냥 직선인 게 거의 정상입니다. 보통 베리에이션이 얼마냐? 2, 3mm는 떠도 되는데 3mm 이상 되면 그건 비정상이라고 그러는데 자 보십시오.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골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오는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인데 딱딱한 뼈는 뚝 부러지지만 애들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휘는 겁니다. 가래떡 휘듯이. 근데 이거를 요 정도 휘면 수술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뭐를 놓쳤냐 하면 저희가 이걸 놓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캐피텔룸이 있고 요게 라디알 헤드가 있는데 요 라디알 헤드가 아까 5살에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4 내지 5세인데 라디알 헤드가 생기기 전에는 이게 이만큼 빠져 있는데 라디알 헤드가 없고 그런데 요 위 관절 또는 아래 관절 이게 부러지고 이게 빠지는 거를 오늘 이제 가르쳐 드릴 몬테지아 프랙처라고 그러고요. 거꾸로 이 라디우스가 부러지면서 어나 헤드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갈리아치 프랙처라는데 그 학생 때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어디가 부러졌으면 애가 여기 아프다 그러면 분명히 그럽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멀쩡해 보입니다. 근데 아프다 그러면 위 관절과 아래 관절을 보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들한테도 몇 번 설명을 드려도 한 4년에 한 번은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시면 또 저희 병원이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게 보통 한 3, 4년 사이클로 계속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놓치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 여기 프랙처가 많은데 아이들은 그냥 일반 엑스레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성장판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시스라는 게 있고요. 이걸 에피피지스, 메타피지스, 여긴 다이아피지스라는 게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장판이라는 거는 원래 엑스레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골절이 돼도 골절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강의 듣고 나시면 저렇게 보는구나. 반대쪽이랑 비교하면 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구나. 근데 그 무슨 지식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애가 아프다는 부위를 믿어주는 겁니다. 그냥 아프다 그러면 그냥 아프다는 것 그 자체를 그냥 믿어주고 무언가 해주면 됩니다. 성장판 손상은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 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분류 아는데 분류 아무리 많이 분류 잘해도 치료할 줄도 모르고 발견할 줄도 모르는 레지던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성장판 손상이 오면 엑스레이에서는 처음에 찍으면 애들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쪽 오른쪽 왼쪽 비교해 보면 이쪽 성장판이 이렇게 안 자라면 죄송합니다. 이 성장판이 자라지 않아서 이렇게 뼈가 짧아지는
언화가 길어진 언화 퍼스티브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아기들은 성장판이 닫히면 엑스레이는 진단이 안 되는데 시켈레는 어른보다 되게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엑스레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집에 그냥 가고 별거 없어요. 그러면 애가 가만히 있다가 좀 아픈 듯한데 애들은 굉장히 잘 낫거든요. 심지어 제가 치료한 아이들 중에 꽤 많은 수 아이가 집 근처 정형외과에 갔었어요. 집 근처 응급실에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붕대만 감아줬는데 2, 3주 있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뼈가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무슨 원칙을 지켰으면 더 좋았을까요? 투 피지션. 한 명이 더 보게 했으면 아마 그걸 놓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대학병원에서는 잘 안 하지만 개인 병원에서는 MRI 찍어야 돼요. 성장판이나 관절을 침범한 골절을. MRI 찍으면 훨씬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좀 봐야 되니까 그건 알 필요 없고 요거 두 개만 아십시오. 라디알 헤드, 캐피텔룸은 태어나서 4개월 정도 이후부터 2세 사이에 생깁니다. 되게 일찍 생기는 건데 소두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소두입니다. 캐피텔룸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이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오시피케이션이 너무 일찍 생기고 저게 병이 오는 경우가 되게 드뭅니다. 그런데 응급실 베이스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이 라디알 헤드랑 메디알 에피콘다일 또는 인터널 에피콘다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팔꿈치라면 이걸 메디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메디얼 레터럴 부르기도 하고 이걸 인터널 익스터널 안쪽 바깥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터널 에피콘다일 그렇게 하는데 이게 라디알 헤드가 조금 일찍 나오기도 하고 메디알 에피콘다일이 일찍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게 애들이 베리션이 있는데 어쨌든 라디알 헤드랑 메디알 에피콘다일은 5살 때 나온다. 뭐가? 엑스레이 보면 요거 요 라디알 헤드 요거 메디알 에피콘다일. 근데 이게 아까 전처럼 이렇게 부러져서 없어지면 애들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저희 레지던트들이 인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게 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성장판은 원래 본체, 메타피지스, 에피피지스거든요. 본체와 2, 3mm 범위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2, 3mm 이내. 성장판은 3mm 이상 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뼈로 변하거든요. 연골판이 레싱 존이라는 데서 이렇게 프로라이프레션, 프로비저널 클래시피케이션 됐다 뼈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는 오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왜 기억하면 좋냐면 5살이 넘은 아이들이 뼈가 부러져서 왔을 때는 진단하는 게 저것 때문에 용이합니다. 그런데 5살 이하 아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레퍼런스 라인이 없습니다. 5살 이하 아이가 메디알 에피콘다일이 부러지면 이게 원래 엑스레이 안 보이니까 이게 부러졌는데 엑스레이로 진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엑스레이 아직 안 보이니까. 근데 부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여기가 아프다 그럽니다. 아프다 그러면 믿어줘야 됩니다. 엑스레이 안 보여도. 왜냐하면 엑스레이는 뼈만 보이기 때문에 연골은 인대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5살 이하 아이들을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놓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살 지나면 어지간히 땡땡이 치지 않은 응급의학과 선생님이나 레지던트들은 진단을 하는데 아기들이 그만큼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시피케이션 센터 외우는 방법이 크리토라고 해서 크리티칼은 여기 우리 응급의학과도 크리티칼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토는 발가락인데 캐피텔룸이 제일 먼저 생기고 라디알 헤드 생기고 인터널 에피콘다일 생기고 트로클리아 생기고 올레크라논 생기고 익스터널 에피콘다일 생기는 순서가 이렇다. 이런 것들을 크리토라고 정형외과 의사에서는 가르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 R, 라디알 헤드랑 인터널 에피콘다일 이거는 5살에 생긴다. 오늘 강의 들으면 그 정도는 아시면 되게 좋습니다. 오시피케이션 센터 옆에서 보면 올레크라논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크리토에 오해당하는 거고요. 인터널 에피콘다일, 라디알 헤드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캐피텔론과 라디알 헤드의 이 관계에 대해서는 막 귀가 닳도록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소송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몇 가지 그냥 총론적인 부분에서 설명드리고 이제 강론에서 상지를 쭉 풀어드릴 건데요. 총론적인 부분을 보면 이렇게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이렇게 캐피텔룸에 생기는 건 되게 중요한 레퍼런스 라인인데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여기 캐피텔룸 소두에 생기는 거랑 라디알 헤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이 올레크라논도 여기 포사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봤더니 캐피텔룸과 라디알 헤드는 정상인데 여기가 이렇게 부러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언화랑 휴머럴 축이 약간 이렇게 쉬프팅이 됩니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진단을 하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이거 보세요. 이거랑 좀 틀린 거는 소두의 오시피케이션 센터와 라디알 헤드의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주관절 전체가 빠졌겠구나. 엘보우 디스로케이션이 있겠구나. 이런 거를 진단하는데 이런 것들이 몇 가지 크루가 됩니다. 안 들어오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강론에서 다시 말씀드린 거니까 심각하게 보진 않으셔도 되는데 거꾸로 얘는 제자리에 있는데 이 소두가 이렇게 부러져서 이걸 레터럴 콘다일 프랙처라고 하는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멀쩡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진단명은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거를 제치고 해도 우리가 소화 주관절에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이거 삐뚤어 붙이면 나중에 다 복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관절이 빠지면 그건 나중에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관절, 즉 얘랑 그러니까 항상 라디알 헤드랑 캐피텔룸은 항상 일직선을 이루는지를 반복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놓쳐도 금액이 작습니다. 근데 저거는 금액이 큽니다. 저거는 놓치면 한 2천만 원 듭니다. 자, 가장 흔하고 이건 어려운 건 아니지만 피지컬 익자미네이션에서 중요한 수프라콘딜러 프랙처, 과상부 골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관절을 이제 과상부 골절 애가 오면 팔꿈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자, 엑스레이가 레터럴 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 중에 이상이 발견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가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서 골절선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뭐가 잘 찍힌 엑스레이일까요? 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찍고 있는 엑스레이가 영상의학과 직원들이 거저 대충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라디알 헤드랑 라디우스 넥이랑 어나랑 이만큼 겹쳐 보이죠. 이건 거의 겹쳐 보이지 않고 좀 더 많이 겹쳐 보이고 이럴 수도 있는데 디스탈 휴메루스를 보면 디스탈 휴메루스 레터럴 보면 요게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들어가는 코로노이드 포사고요. 요게 올레크라논이 들어가는 올레크라논 포사거든요. 요거를 티어드롭이라고 합니다. 눈물방울처럼. 이 티어드롭을 정확히 찍을 수 있어야지 어디가 프랙처가 됐거나 이 티어드롭이 망가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 뒤 중에 뒤가 둥그랗게 들어갔죠. 얘는 티어드롭이 보이지 않죠. 이러면은 진단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잘 찍힌 엑스레이는 이겁니다. 티어드롭이 잘 보이고 얘랑이 요 정도 겹쳐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엑스레이가 잘 찍힌 엑스레이가 있을 때 제일 좋은데 중요한 거는 엑스레이 기사를 도저히 설득할 수가 없다. 왜 설득할 수가 없냐면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레터럴을. AP는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레터럴은 겨드랑이에 끼고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찍냐면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니까 골절도 스트레스가 가고 엑스레이도 이상하게 뒤틀려 찍습니다. 휴메루스는 완전히 트루 레터럴이 안 됩니다. 이렇게 뒤틀으니까. 그러니까 포어암은 레터럴처럼 같지만 이제 어깨가 이렇게 완전히 90도로 이렇게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고 찍어 보십시오. 휴메루스가 잘 돌아가는. 근데 이렇게 찍어놓고 레터럴 잘 찍었다고 그럼. 그래서 이렇게 찍어달라고 그러면 이게 찍기가 어렵잖아요. 애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손 들고 있으라 그러면 애들이 안 들고 있거든요. 어렵지만 원칙은 이렇다는 건 아셔야 되고요. 측면 사진이 적절하게 찍히지 않으면 이 페페드 사인이라는 거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좀 이따 알려드릴 안테리어 휴머럴 라인이라는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엑스레이 잘 찍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은 선생님들이 아셔야지 영상의학과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취직 가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찍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테리어 휴머럴 라인에 대해서 오늘 반복적으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아주 마이너한 프랙처를 잡아내는 제일 중요한 센시티브한 라인입니다. 페페드 사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엑스레이를 찍다 보면 이게 영상이 선생님들 멀리서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주변에 페페드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페페드 사인이 있으면 주변에 손상이 왔다는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팻이 이렇게 밀려나거나 그러는 거거든요. 이데마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이 페페드 사인이 시험에 잘 안 납니다. 옛날에 저희 레지던트 때 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요새는 응급실에 초음파가 생기고 외래에 초음파가 생기니까 소프트 티슈 프로블럼이나 이데마를 초음파로 뭐랑 또 비교해 볼까요? 반대쪽이랑 비교해 보면 뭐가 이상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마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일수록 젊은 선생님들이 활약하는 미래에는 초음파가 점점 더 라디에이션 하자도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방사선 싫어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시대에는 초음파는 오늘 강의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강의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초음파는 이제 모든 과 영역에 다 쓰일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은 초음파 강의 있다 그러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다 배우십시오.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안테리어 페페드 사인, 포스테리어 페페드 사인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건데 반대쪽이랑 비교해서 뼈만 보는 게 아니라 앞뒤로 거무스름한 음영이 있는 것도 보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페페드 사인이 있었던 애들은 엑스레이가 처음에는 정상처럼 보이다가도 나중에 보면 요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보시면 페리오스셜 리액션이 이렇게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뼈가 부러졌던 겁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일반 엑스레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 쟤를 처음에 MRI 찍었으면 당연히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MRI 함부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애들 MRI 찍으려면 다 수면제 줘야 되거든요. 수면제 주면 저희 병원은 무조건 인턴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 낭비가 되게 심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페리오스털 리액션이 여기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엑스레이에서 처음엔 안 보이지만 페페드 사인만 디텍션 할 줄 알면 아, 골절이 뼈에 스트레스가 갔겠군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엄마가 와서 되게 그리고 안테리어 휴머럴 라인이 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엑스레이랑 요 엑스레이 보시면 엑스레이 상은 별로 부러진 거 잘 안 보이시죠? 당연합니다. 레지던트들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반대쪽 사진을 찍으면 그걸 비교하면 이상한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왜 반대쪽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그 사진도 하나만 잘 들여다봐도 골절을 알 수 있냐면 안테리어 휴머럴 라인이 뭐냐면 레터럴 뷰가 잘 찍혔다는 가정하에 휴메르스의 안테리어의 위에서 아래로 쭉 선을 그립니다. 이건 어디를 통과하냐면 캐피텔룸의 중간을 통과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잠깐만요. 네. 쭉 선을 그리면 캐피텔룸이라는 뼈에 이거 언제 생긴다 그랬죠? 이건 되게 일찍 생긴다 그랬죠? 4개월 이후부터 2살 이전에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들한테 아주 좋은 레퍼런스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십시오.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애기 같아요. 캐피텔룸이 어디가 있죠? 안테리어 휴머럴 라인보다 뒤에가 있죠. 여기가 부러진 겁니다. 사실 구겨진 거죠. 뒤로 이렇게 구겨진 겁니다. 수프라콘달 프랙처의 전형적인 아이들의 양상입니다. 근데 얘가 이러면 아프다 그러죠. 아프다 그럽니다. 근데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멀쩡해요. 부러진 거 안 보여요. 스프린트도 안 주고 집에 보냈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투 피지션 원칙을 지켜서 저한테 보내면 아, 부러진 것 같습니다. 스프린트 지금이라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애가 이러고 놀아요. 또 부러져요. 또 한 번 넘어지면은 막 따지러 다녀요. 그러니까 안테리어 휴머럴 라인이 되게 도움이 된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절 정상 라인을 몇 가지 소개할 겁니다. 하나는 티어드롭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프랙션 할 때 들어가는 코로노이드 포사, 뒤쪽에 있는 언화가 들어가는 올레크라노 포사. 이게 앞뒤가 이렇게 짤록짤록 그 콜라병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대칭인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중요하지 않고 세 번째, 요거 오늘은 오셨으니까 뭐 하나라도 돈 냈으니까 걷어 가셔야 되잖아요. 안테리어 휴머럴 라인, 캐피텔룸의 중간을 통과한다. 이게 통과하지 않으면 뭔가 구겨진 거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 코로노이드 라인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겁니다. 라디오 캐피텔라 라인. 오늘 이거 하나 평생 안 놓치면 굉장히 선생님과 선생님 병원을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데 캐피텔룸과 라디알 헤드는 어떤 뷰에서 봐도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놓치는 것이 주로 레터럴에서 놓치는데 AP는 많이 이거랑 이게 마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마주보지 못하게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캐피텔룸 여기 있죠? 얘는 아직 5살이 안 돼서 라디알 헤드가 안 나왔습니다. 라디알 헤드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카틸리지만 있는 겁니다. 옆으로 빠져 있는 거죠. 언화 부러지고 라디알 헤드 빠져 있는 몬테지아 프랙션인데 이걸 놓쳤습니다. 저희가 레지던트들이. 그리고 이 사진 보십시오. 또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저희 병원에서 최근에 놓친 것도 이건데 이거는 엑스레이가 잘 찍혔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티어드롭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찍어놓으니까 더 헷갈리는 겁니다. 티어드롭이 잘 보이면 캐피텔룸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어놓으니까 캐피텔룸 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기사가 잘못 찍으니까 레지던트가 잘못 리딩을 하고 그러니까 놓치셨습니다. 다른 사람 여기가 이제 있다고 치고 이게 여기가 있습니다. 원래 연골이 여기 있는 건데 이거랑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거랑 서로 마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친 겁니다. 저희들도 놓쳤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뭘까? 엑스레이 보시면 이 레퍼런스 라인을 알아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배우면 이거 사실은 선생님 여기 안 오신 레지던트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보시면 뭐 별거 없네, 뭐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설프게 배우신 분들은 조재호 교수가 라디알 헤드랑 캐피텔룸이 서로 마주 봐야 된다는 게 서로 마주도 보네. 그러면 다 좋은데 오늘 두 가지만 건지십시오.
예, 안테리오 휴머럴 라인보다 캐피텔룸이 어디가 있죠? 예, 여기 부러진 겁니다. 여기가 구겨진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오늘 건지시면 되고요. 이렇게 부러진 거를 놓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이가 많은 거는 대신 진단을 놓칠 가능성은 적지만 전이가 심할수록 너브는 어떠냐면 너브는 스트레스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이 되면 진단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피지컬 익자미네이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이거 보시면 이 전이 방향을 잘 보시면 이게 라디얼 너브가 바깥쪽에 있거든요. 미디안 너브는 안쪽에 있어요. 약간 안테리어 바이셉스랑 브라키올리스 안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라디얼 너브는 바깥쪽, 미디안 너브는 안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쪽 안테리어 쪽에. 근데 골절이 이렇게 전이 되면 누가 스트레스를 받냐면 미디안 너브가, 이렇게 전이 되면 라디얼 너브가 펄시가 옵니다. 어나 너브 펄시는 좀 이따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제일 흔한 건 이겁니다. 미디안 너브 펄시 중에서 요게 이렇게 딱 돼서 안테리어 인터옵션 너브 펄시가 돼서 손가락을 주먹을 못 쥡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얘네들 얘 위에 있는 애 보세요. 이게 캐스트 해주고 외래에서 하는 건데 주먹 접어라 그래도 저렇게 가위뿐이 못합니다. 가위뿐이. 그러니까 프렉서 폴리시스 롱구스, 프렉서 디스톨 프로푼두스를 못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를 처음부터 인지하는 거랑 인지 안 하는 거랑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너브 펄스가 있다 그러면 제가 토요일에도 나와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너브 펄스 없으면 5일 이내만 수술해 주면 됩니다. 애들은.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애들은 모든 게 빨리 나빠지고 빨리 회복이 됩니다. 애들은 첫 의사를 잘 만나면 아주 행복하게 치료가 되고요. 첫 의사를 잘못 만나면 망합니다. 성장판도 그렇고 관절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뭐 소아과 질환도 많을 거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굉장히 모드가 빨리 변합니다. 모드 체인지가. 그래서 애들한테는 저희 병원 프린시플인데 저희 병원은 사실은 3일 이내에 무조건 수술을 합니다. 골절이 돼서 오면. 사실은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24 내지 48시간 이내에 저를 도와주시는 김태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수술을 하십니다. 근데 애기들은 어른처럼 2주 있다 수술하면 뼈가 벌써 붙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약간 템포가 빠르구나. 그런 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손가락 주먹 접어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주먹을 잘 못 쥡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미디안 너브 펄시, 미디안 너브랑 안테리어 인터오셔스 너브, 미디안 너브랑 안테리어 인터오셔스 너브는 같은 말입니다. 미디안 너브의 아래쪽 브랜치를 안테리어 인터오셔스 너브라고 부릅니다. 요렇게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이게 most common nerve pulse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겁니다. 엄지 1등, thumb up up라고 그럽니다. 엄지 1등 해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1등 하는데 얘는 1등을 못 합니다. 이렇게 올린다 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라디얼 러브 펑션이 떨어지면 저렇게 됩니다. 주먹을 보자기처럼 쫙 펴보세요. 그럼 여기 MP 조인트, 리스트를 보면 안 되고요. 항상 습관적으로 MP 조인트, 덤의 MP 조인트, MCP 조인트나 MP 조인트 또는 IP 조인트 여기 보는 버릇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보면 안 됩니다. 이 DIP, PIP나 리스트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듀얼 러브 이너베이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얼 러브 이너베이션도 받지만 인트린직 머슬이라고 해서 인터오시아이, 룸블리칼리스라는 것들은 어나 너브, 미디안 너브가 걔네들이 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소한 살기 좋게 약간 백업 장치를 해놓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봐도 살 수 있지만 손가락 못 피면 이거 밥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되게 신기하게 여기는 백업 장치가 있습니다. 요 MP 조인, PIP나 DIP 조인트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안 되고 진짜 팥이 왔는지는 여기 보거나 여기 보셔야 됩니다. 이게 팥이 체크하는 방법이고 이것도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봐야 됩니다. 전문의 시험에 저희가 냅니다. 이런 거를. 자, 손가락 피는데 어디 못 피면 라디얼러 팥이 제일 센시티브하냐? MP 조인트 못 핍니다. MP가 안 돼요. 그리고 드물지만 굴곡형 골절이라고 해서 뼈가 대부분 뒤로 빠지는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만 어나 너브를 보게 됩니다. 어나 너브는 사실은 좀 이따 뭐 어트로피 같은 거 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나 너브는 사실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레어하기 때문에 저희도 저 같은 의사도 애들 어나 너브 펄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프라콘딜 프랙처의 베리에이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애들 5세 이전이 소송의 가장 큰 액수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엑스를 잘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 수 있는데 뼈들이 제대로 생겨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뭐가 다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여기 캐피텔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는 둥 없는 둥 약간 가려 보이고 얘랑 뭔가 바뀌어 이제 위치도 이탈해 보이고 여기도 휴메루스랑 어나라도 왠지 모르게
빠져 있는 것 같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골편이 살짝 보이는데요. 이게 트랜스 에피절 세퍼레이션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애들은 이게 과상부 골절인데 성장판에서 과상부 골절이 오는 겁니다. 이런 디지즈 엔티티가 있어서 이런 건 MRI 찍으면 쫙 보입니다. 이거 할 수 없이 저희 병원도 MRI 찍고 수술은 그냥 수프라콘딜 프랙처처럼 똑같은데 이건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응급실에서 저희 레지던트가 놓쳤는데 외래를 우리 레지던트가 너무 똑똑하게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원해서 수술을 했던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게 진단을 선생님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캐피텔룸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메타피지스고 캐피텔룸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간격이 2, 3mm여야 된다. 캐피텔룸이 이렇게 갸우뚱한 거 이거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요새 기구들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네. 아무거나 만지는데 요거 잘 보십시오. 약간 이상하게 갸우뚱한 겁니다. 근데 얘는 너무 어려서 뭐가 없어요 지금? 라디알 헤드도 오시피케이션 센터가 없고 메디알 에피콘다일도 한 5살 돼야 나온다는데 없고 트로클리아도 없고 올레크라는 오시피케이션 센터도 없고 메디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그만 애인데 지금 뭐가 이상하냐면 이게 왠지 모르게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면 이제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부러지고 이런 것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좀 이따 말씀드리는 레터럴 콘다일 프랙처가 또 저희 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골절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도 설명드릴 건데 아기들은 레터럴 콘다일 프랙처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판을 따라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터럴 콘다일 프랙처는 관절을 침범하는 골절이고 이거는 관절 성장판 위에서 부러지는 골절인데 이 예후가 좀 틀립니다. 무혈성 괴사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부러지면 여기에 무혈성 괴사가 굉장히 잘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MRI를 찍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치료는 똑같아요. 똑같고 간단한데 이거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응급실 선생님을 만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템포가 빨리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했던 액인데 어쨌든 이거 이렇게 그냥 관절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저건 엘보 디스로케이션이 아니고 엘보 디스로케이션은 되게 6세 이전의 아이들한테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성장판이 관절막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관절 성장판을 뚫고 이렇게 부러지게 됩니다. MRI로 진단한 거고요. 어쨌든 6세 이전에는 성장판이 저렇게 약해서 이렇게 부러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헷갈리네요. 5세도 외워야 되지 6세도 외워야 되지. 그러니까 대충 5세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 5세 이하는 조금 조심하자. 엑스레이 멀쩡해 보여도 잘 봐주자. 그냥 오늘 그거 하나 건지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두 번 이제 몇 가지 디지즈 엔티티 중에 레터럴 콘다일 프랙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무가 이렇게 반만 부러지는 것처럼 반만 부러지는 건데 소아 주관절 골절의 15%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겁니다. 이렇게 부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부러지는 거는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5살 애가 왔는데 팔꿈치가 아프다 그러는데 AP 레터럴을 찍었더니 반대쪽도 찍었고 비교를 해봤는데 멀쩡해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뭐 부러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애는 아프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아이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원시키든 외래 보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외래 보낼 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뭐 교수님이 죽어도 다음 주에는 학회 쉬어가지고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병원 가보시라고 그러죠. 투피지전 한 명을 딱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딴 병원을 5일 이내에 꼭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 엑스레이 봐서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엑스레이에 지금 말씀드린 핏폴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정사형 그림자를 보는 거잖아요. 무기질의 그림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골절 플랜이랑 수평으로 안 찍으면 이 그림자의 세계에서는 전후면 레터럴 찍어봤자 정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AP 레터럴만 믿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다가 큰 코 다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다가 정상이라고 하고 보냈다가 나중에 골절이 되고 나중에 수술하게 되면 저희 병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준비한 건 하지가 없지만 아주 한참 전입니다. 한 8, 9년 전인데 피머 넥 프랙처인데 인턴 선생님이 보고 응급의학과 선생님한테 노티도 안 하고 할머니인데 쩔룩쩔룩 있는데 엑스레이 찍으니까 멀쩡한데 또 걸어요. 근데 또 할머니가 집에 가서 할아버지 밥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피머 넥이 처음에는 그냥 제자리 골절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안 보이는데 나중에 댕가당하고 와서 토탈 힙을 했어요. 바이폴라라고 해서 이제 반쪽 골절. 근데 그 할머니가 처음에 진단이 됐으면 토탈 힙 안 하고 인터널 픽세이션, 다발성 핀 고정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을 보상을 해줬어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엑스레이의 정상이니까 멀쩡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무리 할아버지 밥 해줘야 된다고 그래도 병원에 빨리 오시게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이내.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어릴수록 많기 때문에 노멀 오시피케이션을 구분하기 위해서 반대쪽 로우입니다. 룰이 아니라 로우. 로우는 아시죠?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아기가 한쪽을 찍었는데 엑스레이 AP 레터라 이거 보세요.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진단합니까? 법원에서 항변하면 법원이 뭐라 그러냐면 너 반대쪽 찍어봤니? 보스 오블릭 찍어봤니? 그런다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는 아직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엑스레이 맹점이 불안정 골절. 오늘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릴 텐데 그 다음 미세 골절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장판이 부러졌을 때 이걸 놓칩니다. 그 몇 가지 저희 병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레터럴 콘다일 프랙처 AP 레터럴 찍었는데 안 보이고요. 이쪽 익스터널 오블릭 찍어도 안 보이는데 인터널 오블릭 찍으니까 이게 보입니다. 골절선이 약간 비스듬하게 있습니다. 저게 스터디한 것이 있는데 한 30도 정도 비스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 제이콥 타임, 밀키 타임 뭐 이런 저희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금만 살짝 가거나 2mm 이하면 일반 엑스레이 얼핏 잘못 찍으면 멀쩡하게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진단합니까? 이렇게 살짝 부러진 거 스테이지 1. 제가 이게 주황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이거를 놓쳐서 말썽이 생깁니다. 다른 병원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스터디를 해보면 여기서 골절선이 항상 부러지는 축이 있는데 이게 AP 레터럴에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상하게 어정쩡한, 제가 이렇게 여기가 AP 엑스레이고 저게 레터럴 엑스레이라면 한 이 정도 30도 각도로 이렇게 골절선이 생깁니다. 레터럴 콘다일 프랙처는 항상. 그러니까 저기서 찍어야 되니까 30도로 인터널 오블릭 뷰는 안 찍지만 45도로 찍으면 그나마 AP나 레터럴보다는 훨씬 정확한 골절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환자로 가보면 그냥 일반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였었는데 오블릭을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애가 아프다 그러면 보스 오블릭 찍는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삭감 누가 시킬까요? 네, 아무도 안 시킵니다. 네, 삭감 시키면 제가 그 삭감 시킨 분을 찾아가서 강의를 제가 하고, 네, 근데 미국에서도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병원장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오블릭 찍었다고 뭐 잡혀가지도 않고, 물론 저거에서 뭐 큰 돈 버는 건 아니지만 진단도 잘해줄 수 있고, 이것도 보시면 자세히 보면 골절선이 있는 듯 없는 듯 알 수 있지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밀키 타입 1이라고 그러는데 살짝 벌어지는 둥 마는 둥. 근데 이건 분명한 골절이고요. 이거는 레터럴 콘다일 프랙처는 정형외과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프랙처 오브 니세시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필요 골절. 이건 그냥 두면 자꾸 익센서들이 끌고 당겨가서 전이가 심해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 골절이다. 그래서 전이가 거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선생님네 병원들 레터럴 콘다일 프랙처 오면 다 입원시켜서 케어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놓치면 안 되는 골절이다. 그 정도는 아시면 좋고요. 이렇게 잘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선생님들 다 뭐 골절선이 보이니까 알 것 같고요. 네, 이런 저희들이 분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블릭 뷰에서 이렇게 찾아내면 이제 이렇게 수술합니다. 그래서 오블릭 뷰가 되게 중요하고, 이걸 왜 놓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돼서 왔는데 어렸을 때 다쳐서 무슨 병원에 갔대요. 근데 참 좋은 거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기간이 지나서 온 경우여서 그 병원에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어떤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해서 갔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붕대만 감고 그랬는데 2, 3주 지나니까 애가 멀쩡해서 그냥 키웠대요, 엄마가. 근데 한참 지나서 커서 자꾸 아프다고 그래서 어른이 돼서 왔어요. 이거 어른뼈거든요. 성장판 다 없잖아요. 이렇게 넌유년이 된 겁니다. 분류압이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넌유년이 되니까 자꾸 큐비투스 발구스라고 엘보가 이렇게 빠지니까 여기에 지나간 어나너브가 있거든요. 어나너브가 스트레칭이 되니까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타디 얼라노 펄시가 오니까 이게 손이 저릿저릿하고 어트로피가 오니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애가 왔는데 엘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한 10도 내지 15도 정도 되는데 이렇게 꺾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나너브가 이렇게 해서 어덕터 폴리시스 지배하는데 여기도 어트로피가 있고, 여기 도살 인토시아이라고 해서 여기 어트로피가 옵니다. 그래서 손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어나너브에 대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다행히 아기 때 다치고 한참 커서 와서 그 병원에 가서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병원, 그러니까 병원은 가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병원이 문 닫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문 닫는 병원에 이렇게 사건 쳐도 이제 따지러 와도 따질 대상이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지즈 엔티티는 우리가 저희 병원에서도 아까 전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메디얼 에피콘다일 프랙처 또는 엘보 디스로케이션이랑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거 배우시기 전에는 이거 뭐 멀쩡한 건지 비정상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잘 보시면 여기 넓이랑 좀 틀려 보이죠.
이상한 겁니다. 이게 원래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성장판은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균일합니다. 어디든지. 근데 저게 성장판이 결렬된 에피콘다일 프랙처라고 합니다. 메디알 에피콘다일 프랙처는 오늘 제가 라디알 헤드랑 메디알 에피콘다일은 5살에 생긴다 외우자 그랬잖아요. 그 녀석입니다.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항상 우리의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니까 그 정도는 아십시오. 라디알 헤드, 메디알 에피콘다일 또는 인터널 에피콘다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요거 보십시오. 선생님들 여기 안 오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한테 이거 보여주고 이거 이상이냐 그러면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배우고 가시면 다른 데 성장판의 넓이랑 여기 성장판이랑 넓이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메디알 에피콘다일 프랙처입니다. 메디알 에피콘다일 프랙처는 이게 말구스 되면서 이렇게 수피네이션 되면 이렇게 뚝 이게 프렉서 프로네이터 테레스 같은 프렉서 프로네이터 그룹이 오리진하는데 이게 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넘어지면 이게 부러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메디알 에피콘다일 프랙처가 스테이지 1이라고 그러고요. 메디알 에피콘다일 프랙처가 되고 안테리어나 포테리어 조인트 캡슐이 찢어지면 그걸 엘보우 디스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디알 에피콘다일 프랙처와 엘보우 디스로케이션은 같은 디지즈 엔티티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게 초기 스테이지 1에 해당하는 겁니다. 메디알 에피콘다일 프랙처는 AP 엑스레이가 중요하고 레터럴에서 보면 메디알 에피콘다일이 여기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죠. 근데 얘도 자세히 보시면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이 레터럴 정상인가요? 예. 오늘 강의를 안 들으면 이건 정상입니다. 우리 레지던트들도 정상이라고 할 거고 저희 심지어 교수님도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비정상입니다. 뭐가? 캐피텔론과 라디알 헤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위치를 이탈해 있습니다. 다시 지우고 볼까요? 이제 그려주지 말고도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시나요? 라디알 헤드랑 캐피텔론의 중간이 서로 위치가 이탈했죠. 이건 에피콘다일 프랙처가 아니라 벌써 뭐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엘보우 디스로케이션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또는 나중에 스티프니스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워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술해서 이렇게 에피콘다일 이렇게 잡아주고 저희가 합니다. 이것도 잘 보시면 그냥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정상 쪽이랑 비교해보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반대쪽을 찍어야 됩니다. 여기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배웠으니까 아 성장판이 여기 보니까 별로 안 넓어지지 않고 넓어지지 않은데 얘도 성장판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이상이 있구나 뭐 책에 보니까 1cm 이상이면 수술하라고 그러고 8mm면 수술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만큼 많이 다쳤느냐입니다. 엑스레이 찍을 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찍히는 경우도 있지만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이게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친 정도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몇 미리 뭐 이런 거를 시험에 내는 건 좀 치사한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시험에도 그런 거 내자 그러면 이제 고시위원이 똑똑하시면 그런 거 반대합니다. 숫자 내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런 거 안 내시죠. 응급의학과는 좀 굵직굵직한 거 다루셔야지 좀 세심하게 랩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 랩이 의미가 뭔지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시겠죠. 근데 저희도 선생님 중에 굳이 그 1cm 이런 거 내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몇 살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5살. 그럼 4살짜리가 부러지면 저게 엑스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애는 아프다 그러는데 안 보입니다.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진단할 방법은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1번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보면 저게 반대쪽이랑 비교해보면 피 고여 있고 뚝 떨어져 있는 게 연골이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MRI입니다. 그래서 애가 엄마가 좀 사는 것 같아 보이면 MRI 찍으면 됩니다. 엄마 봐가면서 오돌냅니다. 이런 애가 이거는 엑스레이만으로 진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얘가 여기만 부러졌을까요? 앞쪽이랑 뒤쪽에 조인트 캡슐도 터졌을까요?를 엑스레이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디알 에피콘다일 프랙처도 MRI에 적응증이 됩니다. 다만 보험은 안 되죠. 정형외과는 아직 보험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찍었을 때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말구스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꺾으면 이게 메디알 에피콘다일에 리가멘트가 붙는 뼈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덜렁덜렁입니다. 말구스 스트레스 테스트. 근데 이렇게 하면 애가 막 죽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아프다 그럽니다. 여기. 말구스 스트레스 테스트 하면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원래 꺾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고. 자, 초음파가 있으면 뭐 해보면 될까요? 여기 초음파를 대면 됩니다. 이렇게 초음파를 대면 반대쪽 팔에 재보고 여기 대보면 아나토미만 하면 피가 막 고여있고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합니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애 셋 데리고 오면 초음파 무료로 봐줍니다. 병원장님한테 말 안 하고 무료로 봐주고요.
그냥 깔끔하게 하고 오시면 그냥 돈 받고 해드립니다.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근데 엘보 디스로케이션의 문제가 뭐냐면 이 콘다일 프랙처 자체는 이게 붙는지 안 붙는지가 알 수 없고 요거 특정한 기간만 되면 스테이블라이제이션 되면 좋은데 문제는 엘보가 빠지면 이렇게 주변이 이상한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골절보다 스티프니스라는 합병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메디알 에피콘다일 프랙처가 5살 이하에 생기면 엑스레이에 안 나타나는데 나중에 애는 팔이 안 움직인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들 중에 MRI 찍다 보면 요렇게 여기 바깥쪽이 부러지는 걸 레터럴 콘다일 프랙처라고 그러고요. 캐피텔 여기 메디알 콘다일 프랙처가 있는데 메디알 콘다일 프랙처가 아기 때는 이 트로클리아가 좀 늦게 생기거든요. 50페이션 센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5살 이전엔 그 3개 생기거든요. 캐피텔룸, 라디알 헤드, 메디알 에피콘다일 그 3개 생기거든요. 그거 안 생길 때는 메디알 콘다일 프랙처가 이렇게 생겨도 에피콘다일 프랙처 말고 콘다일 프랙처가 생겨도 엑스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엑스레이 안 보이는 골절이 있구나 그것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믿어주면 됩니다. 이 아이는 저희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애냐면 엑스레이 이렇게 찍어서 리덕 이제 했는데 이러고 외래로 보냈어요. 외래로 보냈는데 제가 응급실에서 우리 레지던트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뼈는 안 부러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뼈가 안 부러진 게 아니라 얘는 뼈가 부러졌는데 어디가 부러졌냐면 여기 있어야 될 메디알 에피콘다일이 없는 겁니다. 반대쪽 발을 찍으면 메디알 에피콘다일이 없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부러져서 이게 어디가 있냐면 조인트 안에 낑겨 있는 겁니다. 여기도 조인트 보면 요 올레크라논이랑 여기랑이 이상하게 조인트가 안 맞죠. 원래는 이렇게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엘보 디스로케이션, 에피콘다일 프랙처 때 부러지고 인카스레이션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CT 찍으면 이렇게 뼈 조각이 요게 요 녀석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뼈 조각이 관절에 껴 들어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일반 엑스레이가 아니라 CT나 심지어 MRI도 찍고 이제 수술해서 뼈 조각 꺼내서 이렇게 갖다 붙여줍니다. 엘보 빠지고요. 빠진 거를 집어넣어 줍니다. 집어넣어 주고 나서도 집어넣어 줬다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절이 집어넣어 주고 나서 굉장히 이거 다 됐다고 그러고 이러고 그냥 뒀다가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한참 지나고 나서 관절 안정화됐는데 이게 여기 써야 될 게 여기 들어가서 그냥 아문 겁니다. 이 보호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여기 여자분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은 본인이 아픈 거는 괜찮아도 자기 아기가 아프면 엄청 무서워집니다. 이렇게 착하던 분이랑 결혼을 해도 자기 아기 무슨 일이 생기면 거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나라 엄마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리덕션하고 나면 엘보 디스로케이션, 에피콘다일 프랙처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애기여서 5살 이하여서 2세 6개월이었거든요. 리덕션 하니까 이게 부러진 것도 안 보이죠. 이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고 그럽니다. 근데 리덕션 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면 이거 멀쩡해 보이죠. 애기니까 에피콘다일도 안 보이고 근데 한참 지나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애들은 아프다 이게 빠졌는지 부러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이를 잘 다루는 방법은 일단은 스프린트는 대서 보내야 돼요. 아프다 그러면. 엑스레이가 아무리 봐도 멀쩡하죠. 제가 봐도 저는 2003년부터 아주대에서 소아정형외과 하는데도 제가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이건 정상입니다. 정상. 근데 애가 아프다 그럽니다. 그러면 스프린트를 대서 보내야 됩니다. 스프린트 대서 외래 왔는데 엄마가 엄청 까다로워 보인다. 그럼 이제 MRI 찍고요. 엄마가 착해 보인다. 그러면 그냥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봅니다.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조인트 있는 데가 아프다 그러면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뼈가 부러진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뼈는 삐뚤어붙어도 필 수 있고 후유증이 없지만 조인트 근처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는 빠져도 아주 처리가 힘들고 이렇게 엘보 디스로케이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4살이 됐어요. 이게 빠지면요.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 케이스가 아니라 그 경북대기병원 선생님 경험한 케이스인데 이게 빠졌는데 이렇게 조그만 뼈 조각이 CT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엑스레이만 봐서는 개인 병원에서 보시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애가 팔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관절 안에 매끈매끈해야 되는데 뼈 조각 굵은 게 하나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이려고 그러면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세컨더리 스티프니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런 뼈 조각 같은 거 놓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엘보 메디알 에피콘다일 프랙처.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이거 다른 케이스지만 와서 봤을 때 이 아이 보면 AP에서 보고 요 캐피텔룸이랑 라디알 헤드 보고 이거 괜찮은데 여기 이상하구나. 이거 별거 아닌 게 아니구나. 반대쪽 보고 저것도 이상하겠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이제? 그러니까 배우면 좋습니다.
엘보우 디스로케이션이 이렇게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이건 6살 이후 아이들인데 이게 더 무서운 병입니다. 엘보우 디스로케이션. 아, 네. 저희가 강의가 원래 1시간 지금 하셨거든요. 네, 거의. 아주 굉장히 흥미로움으로 저희 쉬는 시간을 좀 까먹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예. 아, 죄송합니다. 예, 10분간 더 강의를 아직 슬라이드가 50장이 더 남았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1시간 하라고 그래서요. 이제 제가 말이 스피드가 있는데 178장을 준비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강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바이올레이션하는 겁니다. 이렇게 엘보우가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사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엘보우가 이렇게 빠지는 병이 에피콘다일 프랙처랑 같다. 그 다음에 저한테 10분을 더 주신다면 꼭 들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몬테지아 프랙처 또는 라디알 헤드 디스로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이건 보시면 여기가 부러졌는데 이거 부러진 거에 집중하는 거는 하수입니다. 고수는 이 부러진 위아래 관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고수가 되셨으니까 이 라디알 헤드가 캐피텔룸과 이탈했구나. 이거를 맞춰주는 게 치료에 더 중요한 일이지 이거를 맞춰주는 게 치료에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는 거를 아시면 이제 고수가 되는 겁니다. 풀드 엘보우라고 애기들은 그냥 라디알 헤드만 이렇게 티어링 되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디알 헤드만 살짝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진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초음파 보면 저기 진단이 됩니다. 이게 부어 있거든요. 반대쪽에. 그 라디알 헤드 애뉴라 리가멘트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초음파 하면 사실은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그렇지 돈도 벌고 진단도 정확히 해주고 케어 플랜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엑스레이로는 못지. 여기도 잘 보시면 4살짜리인데 여기랑 여기. 라디알 헤드는 아직 4살이니까 안 나왔죠.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 그때부터 잘못하면 이제 투 피지션이 봤는데도 다 놓치면 이제 돈으로 막으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라디알 헤드 빠진 거 보이시죠? 라디알 헤드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풀드 엘보우 때는 앞으로 대부분 이제 빠지는 위치가 이렇게 풀드 엘보우 때 엄마가 이렇게 해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면 되냐면 수피네이션 해서 엘보우 프랙션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건 되게 쉬운데 처음에 응급실에서 넣는 건 되게 쉬운데 며칠 지나면 안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상한 거 보이시죠? 근데 이 엑스레이를 그냥 봤을 때 골절 없네? 라디알 헤드랑 캐피텔룸 마주보고 있네? 마주보고 있지 않네? 이런 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도 이상하다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죠. 이제는 여러 번 보셔서. 이게 몬테지아 프랙처입니다. 이 아저씨가 몬테지아 아저씨고요. 아까 전에 언화 보호 사인이라고 언화는 스트레이트 해야 됩니다. 근데 언화가 이렇게 휘게 되면 이 휘는 힘에 의해서 라디알 헤드를 이쪽으로 자꾸 밉니다. 그래서 라디알 헤드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화가 부러졌을 때 언화 부러진 거에 집중하는 사람 또는 엑스레이에 부러진 골절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는 사람 라디알 헤드 빠진 거 놓칩니다. 이러면 이제 돈으로 막아야 됩니다. 예, 저희 병원도 그런 경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입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고수가 되신 겁니다. 얘랑이 뭔가 어리죠. 5살이 안 돼서 50개시간 없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 저희 병원에서 빠졌던 거고요. 집어넣는데 안 돼서 할 수 없이 수술로 이거를 펴주면 이게 들어갑니다. 이걸 쫙 펴주면 간단한 수술입니다. 몬테지아 프랙처 이거 최근에 이건 금년에 저희 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6살짜리인데 이거 사실은 이쪽에서 찍어보고 이쪽에서 찍어본 건데 이게 살짝씩 빠진 겁니다. 앞으로. 이걸 놓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MRI 찍어보니까 MRI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캐피텔룸 보이죠? 라디알 헤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풀드 엘보우죠. 이걸 몬테지아라고 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라디우스 넥 프랙처 이런 거는 놓치는 경우가 없지만 살짝 금 가는 경우는 놓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수술 방법이 요새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핀 레버리지 해가지고 너브 팔시도 안 오게 라디얼 너브가 여기 지나가거든요. 너브 팔시 안 오게 저희가 이렇게 수술하는 기법들이 있고요. 네. 사실은 저희 병원은 애들 인구가 많아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레크라논 프랙처는 여기가 부러지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간단히 뭐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레크라논 프랙처는 뒤가 벌어지는 올레크라논 프랙처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스프린트를 풀 익스텐션해서 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이 벌어지는 경우, 하이퍼 익스텐션 되면서 넘어지면서 이렇게 계단이 찌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리덕션이 될까요? 프랙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봐가면서 프랙션에서 스프린트 대줄지 익스텐션에서 대줄지 그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스프린트 대도 벌어지면 이제 저희가 수술하는데 수술 방법은 어른이랑 틀리게 성장판을 보존하기 위해서 메탈을 조금 쓰고 텐션 밴드를 업소버블 텐션 밴드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치료 방법이 성장판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이 정도 개념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디우스 프랙처입니다. 레디우스 프랙 이제 거의 손가락은 오늘 안 할 거니까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이런데 부러진 거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거 부러진 거 보는 거는 하수라고 그랬죠. 이거 부러진 게 아니라 여기 관절이 괜찮아요. 로우 오브 투, 위아래 관절, 두 개의 관절은 무조건 본다. 뼈가 부러지면. 자, 이거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잘 모르시죠? 저희 레지던트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비정상입니다. 어디가 부러진 거냐면 여기랑 이렇게 밀린 겁니다. 성장판이 솔트웨리 타입 2로 되면 이렇게 밀리는데 이건 엑스레이에 밀렸다는 거를 반대쪽이랑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비교 안 하면 놓칩니다. 이거 밀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피지얼 프랙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러지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놓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놓치는데 어나 헤드가 빠지는 걸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갈레아치 프랙처라고 그러고요. 또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는 거, 요거 진단하는 거는 이제 응급의학과 1년차 정도면 충분히 하고, 이렇게 살짝 끈간 것도 알려면 한 2, 3년차 돼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쯤 되면 요 버클 프랙처라고 해서 토르스, 요게 매끈해야 되는데 이렇게 버클링 프랙처라든지 그린스틱 프랙처, 이렇게 어설프게 부러진 것도 이제 발견할 수 있으면 이제 고수의 반열에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것도 부러지는 겁니다. 애들은 이렇게 불안정 골절이 많습니다. 정복 허용 각도는 지나가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이제 클로즈 리덕션, 아이들은 소프트 티슈를 안 건드리고 이렇게 수술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라인먼트 맞춰주는 수술을 하면 되고요. 각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보스포암 프랙처인데, 보스포암 프랙처는 오히려 위아래 관절을 손상을 안 줍니다. 하나만 부러졌을 때 다른데 관절에 스트레스가 가는데, 그래서 오히려 양쪽 다 부러지면 위아래 관절에 동반 손상이 오는 건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애기들. 근데 하나만 부러지면 반드시 위아래 관절에 스트레스가 갔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벌써 7분이 오버됐습니다. 응급실에서 영상을 확인한 후 대응법. 너무 감사한 거는 진짜로 제가 지금 저는 강의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진짜 딱 두 분 주세요. 저쪽에 계신 분이라 밥 먹고 와서. 근데 그분도 이제 계속 주시는 건 아닌데 어쨌든 병원에서 일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너무 감사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비정상을 진단하는 능력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키워야지 저희 나라 시스템이 좋아질 것 같고요. 사면 사진 찍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정상 측을 비교하는 거, 엑스레이 보수로 오더를 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상 구분이 어려워도 애가 아프다 그러면, 통증이 있으면 기부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3일에서 5일 이내에 외래를 출시시켜 주십시오. 선생님 계신 병원도 괜찮고 다른 병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예약하고 가면 안 됩니다. 예약하고 가면 그 교수님이 3달 있다 오세요 그러면 몬테지아 프랙처인데 3달 있다 가면 라디알 헤드가 빠져서 3달 있으면 이제 공사가 요만한 공사 될 게 이만한 공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절 아이들은 예약하고 보내면 안 됩니다. 어큐트 통증은 어큐트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인데 아마 오늘 강의 준비되실 텐데, 최근 근골격계에서도 초음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트렌디한 강의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향 잘 정하시면 됐고 별의별 골절 다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거는 겸손하게 정상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상입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골절입니다. 또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금만 갔는데 또는 사실은 골절이 아닌데 골절이라고 그러면 보험회사에 내는 골절 진단서 끊어달라고 엄청 괴롭히십니다. 그래서 약간 어정쩡하게 오픈 앤서링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절일 가능성이